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2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1.49%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2.71%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가 좀 크게 반등을 좀 해주었고요. 코스피는 2400선 회복을 했고 코스닥은 700 후반선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반등 없이 급락만 하긴 했는데 드디어 이제 좀 이틀 연속 좀 의미 있는 상승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저점 라인을 잡아가는 듯 하는 모양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세계적인 흐름이라든지 그런 불확실성이 해결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흐르지는 않았고요. 그냥 일시적인 저점에 대한 매수세로 인해서 좀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상승에 대해서 계속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시황에 대해서 계속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해서 해외 증시가 왜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원인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매수로 접근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 정도 가지고는 뭔가 변화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해외 증시를 보았을 때는 뭐 니케이, 상해, 뭐 나스닥, 다우 다 올랐지만 사실 이번 주 이 시장을 좀 더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는 현실화가 되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인상 폭도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높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좋아지는 상황은 없습니다만 증시에 대한 이런 상승폭은 또 이제 크게 반등이 나오면서 뭔가 이제 좀 좋은 방향으로 가는 듯한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상 전체적인 이 그림을 보았을 때는 크게 변화가 없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점 라인 잡으면서 V자로 좀 올라가는 듯 하지만 이 며칠을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21선조차 아직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 추세를 넘어주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바닥 라인 잡고 이제 올라갈 때 21선을 넘어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정말 이제 끝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을 좀 하면서 아래 꼬리가 나오기도 했고요. 사실상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런 경기 부양책을 펼치면서 나왔던 그런 돈들이 막 이제 주식 시장으로 쏠리면서 올라갔던 그런 상승분은 대부분 이제 하락으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은 당연한 수순이었던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돈을 풀었지만 실제로 이제 실경기에 돈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런 위험 자산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또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락이죠. 그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 이틀 가지고는 이 이틀 상승 가지고는 뭔가 추세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그런 수급은 사실 뭐 오늘 플러스로 잡혔지만 중간에 이렇게 또 플러스로 매수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의미를 크게 둘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며칠 계속 이제 일주일 이상 매도를 하다가 하루 매수하고 또 일주일 이상 매도를 하다가 하루 매수하고 이거는 뭐 크게 우리가 의미를 두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뭔가 의미 있게 반등을 한다. 그죠? 코스피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시장에서 다시 매수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매수를 며칠 연속 계속 진행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가 지표로 해서 환율이라든지 이런 국제금리 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이제 이 환율 시장이 0.85%죠. 좀 내리면서 조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런 상단 라인이 지금 계속 추세를 이어가면서 올라가는 듯 하면서 이제 눌리긴 했지만 하단 라인까지 다시 한번 이게 내려올 것인지 그리고 이런 환율 상승에 대한 추세가
아직 꺾였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60일선을 계속 디디면서 좀 올라가는 추세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전저점 라인을 깨면서 네, 환율 자체가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추세가 무너지는 움직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1230원 정도가 아마 그 지지 라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30원 정도를 깨는지 안 깨는지 지켜보아야 될 것 같고, 사실상 지금 정책의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그 금리 인상을 높게 유지를 하다 보니까, 네, 금리 인상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이 환율이 떨어지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크게, 네,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서는 그런 금리 인상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좀 이제 환율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네, 오히려 이제 미국보다 조금 적게 환율을 올렸을 경우에는 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본격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고점을 더 올리지 않고 1300원 이상 올리지 않고 이렇게 이제 좀 환율 자체가 조정을 받았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라인들은 시장 자체가 인식하는 이 정도가 사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요때 이제 2007년을 제외하고는 1300원을 넘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에서 이 환율이 1300원 이상으로 갔을 때 경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사실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살면서 이제 처음 당해보는 그런 이제 환율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웬만해서 나오지 않는 그런 고환율 시대가 지금 온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1300원 라인 자체는 국가 차원에서도 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이런 마지노선은 지켜주면서 아무래도 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때까지 이 1300원이라는 이 기준선이 만들어진 것도 어느 정도 정부가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투자자 측면에서 네, 1300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한 것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도 1300원은 좀 지켜지면서 네, 지금 눌러지는 방향으로 되고 있는데, 요게 이제 계속 추세가 하락하는 추세로 이어가는지는 더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지금 이틀 연속 반등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조금 급락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꽤 많이 메우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크게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턱없이 부족한 반등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바닥 라인을 본격적으로 잡고 좀 이제 21선을 넘어주는지에 대한 그런 흐름을 좀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월봉은 아래 꼬리를 달았고요. 120 월봉선 둘 다 이제 찍었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근데 아직까지 시장이 안정화가 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 네, 그게 오늘의 네, 증시 분석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네, 침착하게 지켜보도록 하자.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뭐 크게 기뻐할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지켜보고 만약에 다시 한번 내려가더라도 우리가 이제 기준이 섰잖아요. 그죠? 네, 이런 구간에서는 저점 매수가 크게 들어온다라고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 구간이 확실히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일단 뭐 코스닥이 시장 이 수급은 좀 더 양호하지만 그래도 네, 일단은 더 봐야 될 것 같고, 확실히 이제 저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흐름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국채금리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채금리 시장은 3.17%, 뭐 3.1%대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크게 더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3.2%대 위로 네, 치솟지는 않고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네, 계속 높은 가격을, 높은 퍼센트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갔을 경우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겠지만 일단 내려오지 않는 것 자체가 조금 이 시장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 채권 시장이 그만큼 인기도 있고, 네, 지금 그만큼 위험 자산이 위험하다라고 또 신호를 보내는 지표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채 금리와 환율이 좀 비슷하게 지금 동일한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네,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미국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는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일단 뭐 장이 끝날 때까지는 더 봐야겠지만 그래도 쉽사리 지금은 최근에 들어서는 나스닥이라든지 그런 미국 증시도 계속 좀 반등을 하고 있고 뭔가 쉽사리 다시 한번 떨어지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본격적인 반등인지 뭐 바닥 라인인지 그런 것들을 쉽사리 판단하기는 어렵고 조금 더 지켜보면서 네, 그런 것들을 판단해도 늦지는 않았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를 이렇게 크게 큰 흐름이 바뀌는 그런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시장에 이제 돈을 풀다가 돈을 회수하는 구간, 돈을 회수하다가 돈을 푸는 구간,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네, 분명히 이제 그런 시장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와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는 완전히 접근법이 달라야 되고요. 네, 그만큼 이제 변수도 크고 위험 부담도 큰 시장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좀 조심을 하면서 네, 본인의 기준을 잃지 않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증시 보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250원 상승해서 7.37% 올랐고요. 18,2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또 이제 크게 반등을 좀 했는데요. 그런 반등 폭에 대비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히려 더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말 이제 이런 큰 상승폭은 좀 오랜만에 나오면서 좀 반가운 좀 네, 반등을 해주었고요. 그동안 이제 내리기만 하다가 지금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이제 오랜만에 반등을 좀 크게 해주었습니다. 뭐 큰 반등폭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이 아직까지도 가격대가 좀 낮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모든 종목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이제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할 때 어떤 종목 위주로 올라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은 이제 성장성이 있고 네, 실적이 받쳐주고 앞으로 이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확신이 있다면 그런 장이 조금만 반등을 하더라도 크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이렇게 시장이 반등을 많이 하더라도 네, 성장성이 없고 앞으로에 대한 비전이 적다면 이 반등폭이 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하락폭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지금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라고 해서 뭐 지금 당장 두산 에너빌리티가 위로 치솟는다라고 보기도 사실은 어렵고요. 네, 아직까지는 이런 상승분에 대해서는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네, 시간의 가격은 거래량이 더 네, 어제보다 붙었고요. 네, 금요일보다 붙었죠. 그리고 네, 시간의 가격은 18,35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가격도 오히려 더 올라가고 네, 이렇게 급등한 날에는 시간의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이제 밀어붙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상당히 이제 인상 깊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일별 거래량도 금요일보다 좀 더 증가를 해서 846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1600만 주, 1700만 주 뭐 이렇게 거래가 된 것에 대비해서는 사실 오늘 거래량은 크게 많지는 않았고요. 제가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 말씀드리는 1500만 주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본격적으로 좀 올라갈 때 보니까 적어도 이제 15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좀 터졌을 때 올라가더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까지 사실 이런 거래량이라면 거래량은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근데 이 7%에 대해서 좀 상승한 것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긴 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래량 없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완벽하게 뭔가 상승을 위해서 그죠? 우리가 목표하던 가격으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까지는 시작하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오늘 뭐 7%, 8% 올랐다라고 해서 뭐 크게 뭐 좋다라고 좋긴 좋죠. 근데
뭔가 단 하루 만에 이런 하락에 대한 반전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차트를 보게 되면 요런 패턴에서 사실 뭐 쌍바닥을 그릴 수도 있고요. 혹은 아니면 뭐 그대로 이제 좀 요때처럼 요때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걸 한번 깊이 파고 좀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 요런 때와 비슷하다면 또 며칠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런 뭐 상승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요때보다는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요때는 이제 유상증자가 상장이 되고 그 뒤에 이제 1WR에 대해서 좀 상장이 되는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2WR에 대한 상장분이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신주 상장에 대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주가에 대한 변수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신주 상장이 있을 때마다 공매도 잔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매도에 대한 증가분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좀 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크게 보려고 노력을 하고, 아직까지도 증시가 완벽하게 반등을 하거나, 그런 글로벌에 대한 악재라든지, 아니면 불확실성이 뭔가 해결되었다라고 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승에 대해서 크게 뭐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냥 차분히 지켜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올랐다라고 해서 좋아해야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저점 라인 그리고 고점 라인을 우리가 그어놨고, 분명히 이때는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큰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고점 라인을 좀 저항선을 만들고 요때 이제 동일 부분을 계속 찍는 모양새가 나왔죠. 그러고 요때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 라인을 형성을 하는 듯 하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깨고, 그죠? 특히 이제 유상증자 물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가격 결정을 할 때 좀 깨는 모양이 나왔고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으니까 깨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요때는 코스피가 2300까지 떨어지는 3300에서 2300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었고요. 어느 정도 이 흐름을 보게 되면은 웬만해서는 이 구간을 깨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해서 이 저항 구간도 지금 깨지를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 구간을 보시면은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요 정도 라인은 정말 이제 코스피가 2300까지 떨어지더라도 지켜주는 라인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구간도 굉장히 이제 쉽게 뚫지 못하는 구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평단가도 이 구간 안에 대부분은 있을 거고요. 아마도 이제 이 위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 아래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그런 분들은 좀 제외를 하고, 대부분 이제 요 밴드 안에 들어있다면 내가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하는 구간 동안에서 계속 그냥 기다리기만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 낭비 같기도 하고, 그죠? 기회비용, 그동안에 내가 이 기간 동안에 그런 돈을 제대로 굴렸다면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뭐 이 구간이든 평균 라인을 그어봅시다. 이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이 정도 라인에 주가가 위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2만원에서 22,000원 정도겠죠. 21,500원 정도? 그 정도 라인에 아마 평균 단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요 위에서도 평균 단가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이런 구간들은 분명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 실제로 이제 계속 저도 매입을 하면서 평균 단가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단가를 계속 떨어뜨리면서 내가 이 가격대에서 모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이 박스권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면 계속 이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어느 정도의 흐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매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언젠가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게 필요할 텐데 그게 진짜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림이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요 물음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의심을 한다면 저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뭐 2년 동안 만 2년 동안 거의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선택하게 되었고 왜 매일매일 리뷰를 하고 있고 증시가 이렇게 폭락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왜 자꾸 두산 에너빌리티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길게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는 항상 이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기업 분석, 시장 상황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그냥 TV만 틀거나 아니면 기사만 찾아보더라도 지금 무슨 상황인지는 대충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얼마나 지금 촉박하고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증가를 했고 지금 공급망이 막혀가지고 에너지에 대한 안보가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런 구간은 또 한 번의 매수 기회가 되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물음표에 대한 구간은 아직까지 뭐 시장이 좋지 않긴 하지만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뭐 아무도 모르긴 하죠.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이 흐름을 지켜보아 왔다면 대충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센 하락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과거 케이스를 굳이 들자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여러분들에게 뭐 확신에 차서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구간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가격대가 뭐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4,000원에서 15만원까지 가기까지 이 기업이 왜 이렇게 상승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의 실적이 엄청나게 받쳐줘서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요 구간 동안에 이 산업에 대한 방향이 어떤 방향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03년, 4년, 5년, 6년, 7년 요때 주식 투자 뭐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건설,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뭐 원전도 그렇고요. 한참 이제 이런 테마들이 뜨기 시작했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던 그런 대상승장이었죠.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웬만한 종목들, 뭐 건설 종목, 뭐 조선 종목, 원전 종목 이런 거 샀으면 다 큰 돈을 벌다가 뭐 이렇게 뭐 뚝 떨어지는 구간에서 손실을 봤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결국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어떤 모멘텀이 있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때도 산업에 대한 방향이 이 결이 딱 맞아 떨어졌다. 두산그룹과 맞아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동안에 이 횡보 구간에서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이때부터 해서 갑자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건설 경기가 이제 포화가 되고 우리나라에 대한 부동산 시장 더 이상 이제 주택 시장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그리고 원전에 대한 시장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두산 건설을 계속 살리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계속 붓다 보니까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까지 간 거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계기가 분명히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저는 2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떨어지는 와중에 한번 턱을 올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실 너무 오랫동안 지금 상승을 했고요. 우상향, 그죠? 25월봉선 자체가 위로 들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 자체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사실 월봉선도 다시 정상적으로 지금 바닥 라인 위로 좀 올라갔고요. 제가 말씀드리던 17,400원 위로도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요때 뭐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앞으로에 대한 물음표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10년 전, 뭐 15년 전 그 데이터를 보았을 때는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행하는 모든 산업들이 앞으로 이제 산업으로 가야 되는, 그죠? 앞으로 개발해야 되고 앞으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네, 절대적인 시장, 그죠?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제2의 전성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전을 떠나서라도 제가 뭐 매일 원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서 그렇지만 원전을 떠나서라도 해상 풍력 뭐 아니면은 뭐 수소 관련 수소 액화 플랜트 아니면 수소 연료전지 네, 그런 것들도 있고요. 뭐 아니면 3D 프린팅도 있고 아니면 폐자원 에너지화 플랜트 혹은 뭐 네, 2차 전지 폐전지 리사이클링 기술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네, 강조가 되고 있고 시장이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 네, 절대적으로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계속 강조드리는 점 중에 네, 그 이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찾아오는 이런 위기가 네, 결국에는 올라가는 그림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뭐 사실 오늘 양봉으로해서 그대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더 지켜보더라도 사실 이런 시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잘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좀 반등을 하더라도 그런 반등에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올라가더라.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원전 종목들이 오늘 다 같이 크게 올랐다. 요게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계속 기다릴 거고요. 올해 뭐 좀 반등한다라고 해서 내가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 지친다. 그냥 팔아버려야지 하고 팔지는 않겠습니다. 이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계속 기다리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제가 목표하는 가격은 당연히 이제 여기에 한 2배 정도 이상,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가격은 그래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44,000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21만 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매수 들어왔고,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금융 투자가 18만 2천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보험, 투신, 연기금 투자자는 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기관 투자자, 네, 금융 투자를 제외한 이 기관 투자자가 매수세가 확실히 붙어주고 있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다시 한번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금융 투자 이쪽에서는 사실 뭐 EWR에 대한 그런 매도 물량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신주 상장이 될 때마다 공매도 잔고가 늘어왔고 거기에 대한 그런 이 매도 물량은 대부분 이제 금융 투자라든지 네, 공매도 잔고에서 좀 외국인 투자자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일까지면 이 EWR에 대한 거래도 끝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크게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를 보게 되면 자, 많이 늘었죠. 1750만 주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공매도 거래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급격히 좀 늘어났고요. 오늘도 사실 공매도 거래가 적지 않았습니다. 67만 주까지 이렇게 늘어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6월 30일까지 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에 7월 3일까지 뭐 행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6월 30일까지는 끝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번 주 목요일이면 네, 6월 30일이기 때문에 공매도 이 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 이 공매도 거래를 통해서 빨리 이제 그 권리를 행사하고 공매도 잔고와 좀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신주가 상장되었을 때는 공매도도 같이 상환을 하면서 같이 좀 리셋을 시키는, 네, 상세를 시키는 움직임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 며칠 동안 이제 공매도 거래가 활발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140만 주 정도가 피크인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는 뭐 크게 공매도가 네, 활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50만 주까지 늘었지만 네,
충분히 지금 이제 560만 주 신주 상장이 되었을 때 또 상환이 될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신경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매도가 늘었다고 해서 공매도가 늘어나서 지금 주가가 못 올랐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적어도 이 한 종목은 공매도가 주가를 누른다기보다는 공매도를 평균 단가 높이 오히려 많이 쌓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신주 상장이 되었을 때 그런 공매도 물량과 교환이 되면서 차익을 얻어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지금 확 늘었는데 대차 잔고를 보게 되면 대차 잔고도 오늘 확 늘었네요. 그래서 160만 주, 168만 주 정도 이렇게 체결이 되었고 상환도 11만 주 정도, 21만 주 정도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는 3,460만 주로 한 140만 주 정도가 늘었고요. 어제 좀 감소를 하나 싶었는데 다시 이렇게 대차 잔고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주 상장에 대한 그런 이벤트가 빨리 끝나기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외국인 추적 물량은 20만 주였지만 당일 물량은 59만 주로 매수량을 좀 더 늘렸고요. 보유율 자체는 9.7% 정도로 9점 후반대, 중반대 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몇만 주 매수했고 몇만 주 매도했다. 이게 매일매일 몇만 주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사실 없지만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추세를 본다면 이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유 물량이 확실히 이제 높게 유지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 들어오더라도 금방 크게 나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상황들을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뭐 그런 기관 투자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 거고요. 확실히 저렇게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도 보았듯이 거래량이 크게 없더라도 매수세가 조금만 본격적으로 올리더라도 저렇게 7% 8%는 가볍게 올리기 때문에 그동안 떨어졌던 게 좀 뭐 매일매일 힘없이 질질 떨어져 가지고 좀 힘들긴 했지만 확실히 저렇게 올릴 거면 금방 올린다라는 것이 오늘 또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고 천천히 계속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는 구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크게 동요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 좀 빨리 전해드리면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지멘스 가매사와 국내 해상풍력 사업을 맞손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이제 8메가와트급 블레이드를 이제 개발을 하면서 해상풍력에 있어서 지금 이제 국산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1등 해상풍력 1등 기업이 지멘스 가매사고요. 우리나라에 대한 비중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업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와 본격적인 해상풍력 관련해서 이렇게 MOU 체결을 했다, 협력 MOU 체결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보다 기술이 훨씬 뛰어난 기업이긴 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8메가와트급을 실증하고 있지만 이 지멘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14메가와트급까지 지금 개발을 진행을 했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거리 차이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제 국산 시장에서 그 경쟁 업체죠. 사실 지멘스와 두산에너빌리티 경쟁 업체인데 이렇게 MOU 체결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협력을 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6월달에 발표하는 그런 완도 해상풍력 그 시장에서 블레이드 납품 그 최종 낙찰자로 입찰자로 선정이 될 것인가가 굉장히 이제 우리의 관심사였는데 그중 큰 경쟁자 중에 하나가 지멘스였습니다. 근데 그 지멘스와 이렇게 협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해상풍력 시장을 상당 부분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수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기존의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던 만큼 또 이렇게 제2의 해상풍력 사업까지 좀 좋게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주가 모멘텀이라든지 성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뉴스,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이 계속 SMR을 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이 G7 정상회의 때 참석해서 뉴스킬 파워가 첫 번째 SMR을 이제 루마니아에 건설하겠다라고 지원 사격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제 지원금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였죠? SMR의 기본 연구 디자인, 기본 설계 디자인, 피드 연구에 140만 달러를 투입을 하기로 했다라고 네, 결정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루마니아에 대한 SMR 사업을 계속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기 정도를 이제 루마니아 사업에 네, 투입을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6기 모듈, 그 다음에 루마니아의 6기 모듈, 그 다음에 폴란드에도 77메가 규모의 원전 공급, 그 다음에 영국, 불가리아, 체코에도 이렇게 이제 기술 협력이라든지 사업 기회 발굴을 위해서 MOU 체결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SMR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이 뉴스케일 파워, 그 다음에 그 뉴스케일 파워의 기자재를 공급하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SMR에 대한 시장이 확대가 되고 네, 그런 시장에 대한 그런 정부들의 각 정부들의 정책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계속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SMR에 심지어 네, 저번에 이제 나사가 네, SMR을 추진을 해서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그 중에 한 기업으로 참여를 하게 될 수 있고, 네, 나사가 이제 달에다가 SMR 기지를 만들어서 네, 탐사 에너지를 생산하는 네, 그런 컨셉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SMR이 미래에 크게 지금 네, 관심을 받고 있고 도움이 될 거다. 주력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달에다가 해상풍력 꽂고 태양광 꽂고 그렇게 언제 발전합니까? 그죠? SMR 지어가지고 빨리빨리 큰 에너지원을 만드는 게 핵심이고요. 방사선 같은 경우는 우주에 나가면은 크게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지구를 넘어서 네, 세계를 넘어서 지구를 넘어서 이제 우주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가 네, 검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 자체는 계속 R&D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네, 그게 뭐 우리에게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는 것은 정말 잘못된 네,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 방향이 커지는 방향으로 그죠? 시장이 결국에는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있다. 네,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바이든을 제외하고도 지금 우리나라 자체 네, 산업장관께서 이렇게 또 직접 체코와 폴란드로 출장을 나서가지고 원전 세일즈를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코와 폴란드, 특히 폴란드는 이제 체코보다 건설 착공 일자가 더 빠르고요. 아무래도 1호 수주 소식은 폴란드에서 들려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상당히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상당히 폴란드 원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한미 원전 협력이 강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제조 기술을 인정받게 되면서 아마 네, 또 폴란드 원전을 미국과 같이 또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시장 상황이 좋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지금 시장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주가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우리가 뭐 예상이나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만 우리가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쭉 가면 되겠다. 만약에 그 방향이 꺾인다면 우리도 대응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산업에 대한 초입기, 산업 성장에 대한 초입기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 네, 그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내일 뭐 오늘 오른 것에 대비해서 좀 하락을 할지 아니면 뭐 모르겠지만 주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냥 추세 자체를 지금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조금 전환시키는 뭐 그런 흐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네, 그런 흐름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